침몰되는 내용으로서 1973년 발표되어 470만 부가 판매되었고 같은 해 영화화되어 300억의 흥행 수익을 올렸었는데요. 이후 2006년에는 다시 리메이크되어 600억의 흥행 수익을 기록했었죠. 놀라운 것은 이것이 일본인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원작과는 다르게 이번 애니메이션에서는 2020년 도쿄올림픽 직후 일본의 침몰이 시작된다고 설정하여 극적인 현실감을 부여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설정 때문에 현재 일본 내에서는 왜 하필 도쿄올림픽 직후냐, 저주하는 건가? 라는 목소리가 나오며 일본인 작가와 넷플릭스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의 정치 경제적인 상황을 표현한다며 영화에서 내포하고 있는 일본의 위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라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일본은 지금 자국 내에서도 스스로를 쇠퇴도상국이라고 칭하고 있고 경기 침체에 이미 접어들었다 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일본은행이 국채의 수익률을 조작하고 있다 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부흥을 이끌던 디스플레이의 강자 샤프마저도 최근에는 경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와중에 미중무역 분쟁의 직격탄도 맞았죠. 한편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일본 경제 침략 실패 시나리오의 저자 윤주영 박사입니다.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이후 아베는 어떻게든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갖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을 관광 대국으로 만들기 위해 애를 쓰고 있죠. 실제로 아베의 정책 이후 일본의 경제 지표는 다양한 방면에서 개선됐으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진 직후 연간 방일 외국인 수는 766만 명에 불과했지만 2017년에는 그 수가 무려 2600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것의 탄력을 받아 일본은 한국 깊숙이 침투해 있는 자신들의 자본을 이용하여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타격을 주며 그 자리를 빼앗으려는 시도를 하고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 소송을 걸어 방사능국이라는 오명을 벗고자 했죠. 하지만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한국은 날마다 국산화에 성공하며 반도체 산업은 굳건한 1위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WTO는 자유로운 무역을 추구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식품에 관한 분쟁은 확실한 과학적 증거 없이 이기기 어려운 것이 피소국의 입장인데,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서는 이례적으로 한국이 이김으로써 WTO 분쟁 역사에서도 큰 의미를 남겼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한국이 일본에게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혔다, 이제 한국이 일본을 뛰어넘는 것은 시간 문제다가 아닙니다. 일본과 한국은 그 규모의 차이가 크고 각종 인프라 등의 다양한 방면에서 한국이 뒤처진 것이 현실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반도체 수출 규제 WTO 소송에서조차 일본이 지더라도 일본에게는 큰 타격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006년 일본이 한국산 디램에 대해 규제를 가했을 때에도 시간을 끌면서 한국 반도체 산업에 타격을 주다가 3년이 지나서야 상계 관세를 철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일본 내에서 한국의 디램이 설 자리가 없어진 상태였죠. 일본 정부는 WTO 협정에 따르지 않고 자의적이고 내부적인 정책을 보호무역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국가로 유명합니다. WTO 정책을 교묘하게 우회하고 자신들의 행정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경향이 있죠. 때문에 일본에서는 앞으로 WTO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한국은 자신들의 경제 재건을 위한 양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책 일본 경제 침략 실패 시나리오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시나리오에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수출 규제를 하면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지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손해만 볼 줄 알았던 한국이 WTO 결과와 상관없이 국산화에 지속적 투자 의지를 밝히고 있고 다양한 산업 전반에서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외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일본에게 유효타를 줄 수 있는 여행 보이콧을 하고 후쿠시마의 위험성을 전 세계에 알림으로써 모두가 일본의 민낯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을 제물로 생각했던 일본의 계산에서 철저히 벗어나 일본의 부활을 노렸던 아베노믹스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저의 채널을 비롯하여 수많은 유튜브 채널, TV 뉴스와 인터넷 기사에서 한일 무역 분쟁의 양상에 대해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료가 너무 많아서 익숙해진 탓일까요? 이제는 일본이 무슨 짓을 해도 뭐 일본이 그렇지 라며 사소한 소식으로 넘어가고 한국이 의미 있는 성과를 내도 단순한 국뽕으로 치부되어 정작 중요한 본질을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매일 관련 기사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과정에서 단편적인 사건을 알려드리는 것에 바빴지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맥락을 잊어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음으로써 머릿속에서 헤쳐났던 퍼즐이 자리를 찾아갔죠.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꼭 그런 경험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추천합니다. 윤주영 작가님의 일본 경제 침략 실패 시나리오는 현재 전국의 서점, 온라인몰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하라다 전 환경상은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할 방법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었고, 마치 오사카 시장도 오사카만에 방출에 협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국제환경단체의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일본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위험성을 알려왔는데, 드디어 우리 정부가 국제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공론화하는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7일부터 런던 국제해사기구 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런던 협약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우리 정부 대표단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정식 의제로 다룰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는 해상에서 안전, 보안과 선박으로부터 해양 오염 방지를 책임지는 국제연합 산하의 전문 기구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을 포함해 53개국이 비준한 런던 협약 의정서는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해 해상 소각,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해양 투기 및 수출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런던 협약 의정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같이 육상에서 해양으로 직접 배출하는 경우에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해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을 계속 제안해왔지만 당사자인 일본이나 IMO 사무국 등은 해당 이슈가 국제원자력 기구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측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이 최근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처리 방안으로 해양 방류를 언급한 점을 지적했고, 환경 관련 비정부 기구인 그린피스 역시 일본의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해양 배출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날 당사국 총회에서 한국 외에도 중국과 칠레 대표단이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입니다. 중국과 칠레는 이번 사안을 당사국 총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가나 출신인 아자라 프렌페 당사국 총회 의장 역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 문제가 당사국 총회 논의사항이 아니라고 명백히 말하기 어려운 만큼 앞으로 관련 의제를 계속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일본이 정보를 계속해서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당사국 총회 준수그룹 부의장으로 회의에 참석한 김영석 주식하고 총영사는 앞으로 당사국 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하며, 만약 일본이 실제 오염수를 배출하면 당사국 총회에서 정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이것이 런던 협약 의정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강제력 있는 결의안을 내놓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수로기구 산하 해양법 자문위원회 위원인 김현수 교수는 일본이 오염수를 방출한 게 확인될 경우 국제사회가 연대해서 집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유엔 총회 결의나 의무 이행 준수를 요구할 수 있고 국제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물질 중 다른 방사능 물질 처리는 다 끝났고 바다로 유출되는 3중 수소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도쿄전력 내부 문서에서 일본 정부가 인정한 3중 수소 외에 다른 방사성 물질도 포함된 것이 밝혀져 일본의 주장은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도쿄전력의 올 3월 기준 방사능 오염 수치에 따르면 3중 수소의 기준치 최대 50배 초과를 비롯해 트론툼은 14,400배를 초과하는 등 오염물질의 농도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들 오염수가 실제 태평양에 방출되면 북태평양 해류를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 인근을 돈 후 한국까지 흘러오게 됩니다. 일부 지류는 곧바로 한반도 인근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위험할지도 모르는 오염물질이 태평양 전체를 오염 지역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처리 방안으로 크게 5가지 대안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각각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산출된 금액이 알려졌습니다. 첫 번째, 오염수를 지하에 약 100년간 보관해 방사선 반감이 이루어진 후 배출하는 방안은 6조 9천억 원이 소요되고, 두 번째, 시속 후 바다에 방출하는 방안은 가장 낮은 378억이 소요됐습니다. 세 번째, 오염수를 끓여 공중에 수증기로 배출하는 방안은 3,884억, 네 번째, 수소화에 방출하는 방안은 1조 1,131억, 다섯 번째, 콘크리트와 섞어 고체화해 지하에 묻는 방안은 2조 8,196억 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5가지 중 바다에 버리는 것이 비용 면에서 가장 저렴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본이 돈만 보고 바다에 방출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으며 비판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장 돈이 많이 드는 100년간 지하에 보관 후 방출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분명 이처럼 더 안전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도 비용 때문에 가장 싼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돈을 아끼려고 전 세계를 방사능에 오염시키는 범죄를 저지르려